제목이 방황하는 칼날입니다. 방황하는 칼날. 이것도 정말 명작이잖아요. 예, 그럼요. 네. 아주 명작이고요. 저희가 이 3회차 방송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회차, 2회차는 그 작품의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고요. 네. 그리고 3회차에서는 상세한 줄거리를 소개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스포일러 버전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3회차는 책을 읽고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읽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포일러 버전이라고 써놓으니까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황하는 칼날. 오늘은 스포일러 버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언제 출간된 거죠? 예, 일본에서 2004년 12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이게 52번째 작품입니다. 총 85번이 나와 있습니다. 쓰셨는데 예. 그중에 52번째 작품이죠? 예, 요거는 그 주간 아사히라는 잡지에 연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8년 2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좀 더 넘어서 있다가 네. 뭐 빨리 출간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번역자는 이선희 선생님인데 예. 요분이 그 1999년도에 비밀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네. 이게 그 비밀이 히가시노 작가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이선희 선생님은 히가시노 작품 중에 총 8권을 번역하신 분이고요. 예. 우리가 저 권일영 선생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렸고 그렇습니다. 또 뵙기도 하고 했는데 예. 이선희 선생님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겠습니다. 네. 이 방황하는 칼날도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로 드는 독자 10,000명이 팬투표를 네. 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랭킹 매긴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반가워요. 저희로서는. 네. 근데 여기서 2012년 2월 달까지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순위에. 그래서 71작품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그 10,000명이 투표한 것 중에서 방황하는 칼날이 12위를 했어요. 아, 이것도 대단한 거죠. 상당히 작품 중에.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순위고요. 자,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1위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1위가 용의자 X의 헌신이고요. 2위가 백야행, 그리고 3위 유성의 인연. 아, 이건 명작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지금 한 건데. 네. 그리고 4위 신참자. 저희가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황하는 칼날이 12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13위가 기린의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린의 날개보다 순위가 하나 더 높을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똑같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두 나라에서 같이 만들어지기가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나왔으면 또 뭐 비슷한데 그럴 텐데도 2009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졌고요. 2013년에 한국에서 또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책이 2판에 보면은 1판에서는 그 초판에서는 좀 회색으로 뭐 특징이 없는데 2판에서는 아주 분홍색에 이쁘게 나온 데다가 띠지가 네. 그 정재영 씨가 그 주인공이거든요. 영화에서. 예. 그 정재영 씨 얼굴 사진이 크게 들어간 띠지가 있어요. 연예인 마케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 영화나 책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듯 되고요. 예. 이 정재영 씨가 연기를 아주 잘해요. 예. 우리 교수님 또 띠지 덕후시라. 띠지 덕후입니다. 예. 예. 띠지에 약간 이제 너무 좋아하세요. 갤러리에 약간이 아니고 너무 좋아하세요. 갤러리에 어떤 분이 우리 그 애청자분이 자기도 띠지 덕후입니다 하고 올려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팟빵 앱에 들어오시면 갤러리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 3회차의 스포일러 버전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히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느 날 밤 딸이 친구들과 불꽃놀이 구경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는 초조해합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딸은 그 시간에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에 오는 길에 학교를 중퇴한 아주 건달 같은 나쁜 놈들에게 납치되어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고 맙니다. 네. 딸의 시신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아빠는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마 같은 놈들을 찾아 나서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결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미성년자들한테는 경찰에 붙잡혀도 큰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아버지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경찰과 피해자 아버지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악마 같은 가해자
간에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 속에 독자들은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더 자세한 스토리는 그 세 번째 스포일러 시간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다음 회차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예. 자, 이 작품의 주된 소재도 그렇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 아닙니까?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를 흔히 사회파 추리 소설가라고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책을 쓰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 방황하는 칼날 이 작품은 사회파 추리 소설이라는 명칭을 받아도 될 정도로 아주 그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다루었어요. 병폐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10대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뭐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10대들이 저지르는 것들을 봐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아주 전공법으로 다루었고요. 책에서. 그들이 법정에서 받는 형벌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또 그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이 억울하고 또 분해하는 마음을 아주 책에서 잘 다루어 줬어요. 네. 그래서 사회파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요 방황하는 칼날만큼요. 그렇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책에 집필 이유를 밝히고 있죠. 예, 요거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해주시죠. 피해자의 아픔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복수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의 사회 시스템에는 큰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도 아주 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네. 또 이 사회 시스템, 법 시스템이 그 미성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 것에 대해서 꽤나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책에서도 그 여러 주인공들의 관점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분노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심지어 경찰관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잘 드러내요. 이 경찰은 이 악마와 같은 10대 건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아주 정말 악마입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근데 그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러 다니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또 잡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한 번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 참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아버지이거든요. 네. 근데 또 가해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이 이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수시로 자신들이 느끼는 갈등을 드러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내가 경찰이지만 만약 내 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과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선택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설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읽는 독자들도 저도 그렇고요. 아, 내가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입장에 처했다면 어떡할까라는 질문을 아주 머릿속에서 계속 던지면서 읽게 돼요. 그래서 더 몰입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가 소설 내내 등장해서 이 독자들은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해줍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이런 그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 소년법 또는 청소년법이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네. 이 미성년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굉장히 짧은 기간만 옥살이를 하면은 추록하게 되거든요. 네. 이걸 10대 범죄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악용하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방황하는 칼날은 그 소설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회의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랄까요? 고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더 남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죠? 이게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사실. 예, 아주 무거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게 소년법이라고 하던가요? 예.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극악무도한 10대들의 범죄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소년 범죄가 실제로 요즘에 와서도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소설이 쓰여진 이유가 네. 그냥 뭐 소설의 허구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도 정말 소설 이상의 정말 놀라울 만한 범죄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두 사건을 일본에서 한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사건을 좀 소개를 네네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하나는 그 일본 고베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네. 1997년 5월 27일에 그 고베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져 있는 거를 누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비닐봉지 안에 그 초등학생 아이의 머리가 너무도 끔찍하네요. 끔찍하게 예, 들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의 입 안에 이런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자, 게임의 시작이다.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참 너무도 엽기적입니다. 이거는 소설 내용이 아니고 실제 벌어진 실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네. 너무 놀랐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거기서도 한번 다뤘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경시청에서는 일본 경시청에서는 이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전과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는데 그 아무런 용의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고베의 한 신문사로 편지가 또 날아듭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엽기적입니다. 나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복수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의무 교육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한다. 라는 뭐 끔찍한 그 이야기인데 이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한 달 만에 붙잡혀요. 쉽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붙잡힌 범인의 모습에 이 일본 전역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네. 범인이 14살 중학생이었어요.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군요. 이 범인이 이 중학생 아이가 이 첫 번째 살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한 아이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고요. 네. 몇 달 전에 그리고 또 다른 아이에게도 아주 거의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은 중상을 입은 네. 그런 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당시 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안 때문에 이런 아주 끔찍한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가 네.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뭐 정신병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잊혀졌는데 가끔가다 이 얘기가 이제 나왔죠. 뭐 언론에서 다루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15년에 또 깜짝 놀랄 뉴스가 나타나요. 예. 이 아이가 컸죠. 예. 30살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수기를 씁니다. 그게 출판이 돼요. 예. 근데 심지어 베스트셀러까지 돼요.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인간이 얘기죠. 아니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 수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아주 변명을 늘어놓게 급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그 아이들이라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끔찍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 그에서 일어난 그 청소년들에 의해서 가해진 그 성폭행 사건인데요. 2004년도인가 그랬죠? 2004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남자 고등학생을 포함한 한 100명이 넘는 100명이요? 100명입니다. 가해자가? 예. 이게 10명만 넘어도 끔찍한데 100명이 넘는 그 미성년자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얘들이 그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아주 수명을 집단 성폭행을 해요.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네. 근데 이 성폭행 사건은 아주 저희가 다루는 그 방황하는 칼날의 나쁜 놈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예. 이 성폭행하는 비디오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까지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네. 네, 이게 해외에서도 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요. 근데 더 어이없었던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벌어져요. 네. 이게 뭐냐면 이 경찰들의 대응이었어요.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가해자들을 감싸고 돌았고요. 네. 이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게 110명이 넘었어요, 사실은. 공범이. 네. 근데 겨우 3명만 10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미성년자들이 극악무도한 정말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본에서는 이거 소년법? 소년법, 같은데 예,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예, 사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황하는 칼날도 대표작이고요. 네. 또 한 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네. 야쿠마루 가쿠라는 작가인데요. 이 천사의 나이프라는 책이에요. 네. 천사의 나이프라는 책인데 이게 2003년도에 그 에도가와 람포상을 만장일치로 탄 소설입니다. 네. 데뷔작이기도 했고요. 에드가와 람포상은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1985년도에
그 방과후로 탄 상이잖아요. 아주 뭐 권위 있는 상이죠. 예, 보통 데뷔작들이 많이 받는데요. 네. 이게 그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문제를 다룬 아주 훌륭한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이 살인을 저지른 3인조 중학생 강도들이 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원밖에 안 가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요. 소년 범죄에 대한 아주 사회적 판단을 묻고 있고요. 네. 이 작품이 워낙 그 유명해져가지고 일본의 소년법이 개정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소년법은 14세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천사의 나이프. 아마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 이외의 책은 거의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없는데 예. 이런 관련이 있어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영화도 흥미로운 작품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그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미나코 가나의 그 원작이에요. 제가 이분 작품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예, 참 이게 영화로 나와 있습니까? 영화로 나와 저는 있습니다. 소설로만 예, 읽었는데. 2010년도에 영화로 그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소년법의 문제점을 잘 다루고 있어요. 아주 이 못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한다는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대리만족 또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년법의 문제점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들 일본에서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예. 방황하는 칼날로 좀 돌아와서 이 작품은 일본과 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화는 어땠습니까? 예,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 거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좋을 정도의 그 스토리의 맞아요. 구성이 좋잖아요. 탄탄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방황하는 칼날은 특히 영화에 잘 어울리는 책이에요. 이 사건의 기승전결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고요. 네. 시공간의 구성도 적절하게 화면에 담을 만큼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 영화화하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다룰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네. 요거 뭐 하룻밤에 일어나고 한 저택에서 일어나서 영화 만들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방황하는 칼날은 시간적으로도 아주 몇 주간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공간적으로도 대도시와 시골이 적절하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추격 장면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요. 네. 아주 그 영화에 담으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2009년에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또 2013년에 한국에서 이정호 감독 그리고 정재영 주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일본 영화는 좀 감독은 마시코 쇼이치, 예. 주연은 데라오 아키라 그렇습니다. 맞다군요. 지금 교수님은 한국 영화에 예. 손을 들어주셨군요. 그- 정재영 씨 팬이시군요. 예, 좋아합니다. 아주. 예. 이 정재영 씨가 이 아버지 역할인데 네. 이 아주 그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주 그 아버지의 슬픔을 담은 연기, 또 복수에 불타오르는 연기 잘하고요. 네. 또 시나리오도 이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긴장감이 넘치고요. 네. 이 관객 동원도 99만 명 해서 뭐 꽤나 성공한 영화이고요. 네. 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잘 만든 영화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 로케이션도 아주 뭐 좋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뭐 평창, 대관령, 횡계, 등 강원도의 자연 풍광이 좋고요. 네. 물론 이야기 자체는 아주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 덮인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설경 예, 맞습니다. 그 예. 배경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썼던 거죠. 책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방황하는 칼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읽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내용 스포일러 버전 예.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죠. 예. 아내가 일찍 죽고 나서 혼자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나가미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밤에 불꽃놀이를 보러 나간 에마라는 이름의 딸이 돌아오지 않자 아주 초조해집니다. 불꽃놀이 구경이 끝난 밤 9시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오는 전철에서 내린 후에 사라진 딸이 밤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미네는 그 경찰에 신고도 하고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찾아보지만 늦은 시간에 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지만 그렇겠죠. 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합니다. 한편 이 딸인 에마는 불꽃놀이가 끝난 후에 전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약간은 으슥한 길을 걷다가 이 악마와도 같은 고등학교 자퇴생
두 놈이 있어요. 아스야와 가이지가 나오고요. 이건 놈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들을 돕는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의 그 마코토라는 놈이 있어요. 얘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코토는 아주 우유부단해서 직접 그 폭행에는 가담하진 않아요. 근데 차를 빌려주고 이제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납치가 돼요. 이 혼자 살고 있는 그 나쁜 놈 중에 한 놈인 아스야라는 놈의 집에 끌려간 에마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마약 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에 놀란 그 아스야와 가이지는 마코토의 차를 빌려서 하천가에 시신을 내다 버립니다. 에마의 시신이 얼마 안가 발견이 되고 범인을 찾을 수사본부가 경시청에 꾸려지게 돼요. 에마가 성폭행을 당한 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마의 아버지인 나가미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열하며 분노하지만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는지 모르기에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마가 납치되던 날 밤에 납치되던 장소에서 수상한 차가 서 있었고 네. 젊은이 두세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 유용한 정보죠. 그렇습니다. 이 제보를 더 받기 위해서 전단지를 거리 곳곳에 뿌리게 돼요. 근데 이 악마와도 같은 두 친구에게 자신의 아버지 차를 빌려주고 그들의 악행을 도와준 마코토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차가 발견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찰이 자신과 자동차의 존재를 알아낼 것만 같아요. 그래서 불안에 떨던 마코토는 엄청난 꾀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죽은 에마의 아버지에게 에마가 폭행을 당하고 죽은 아스야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아스야와 가이지에게 에마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은 자신은 괜찮을 것 같다는 아주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잔머리를 엄청 굴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랑하는 딸인 에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나가미네는 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이 에마를 죽인 놈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메시지였어요. 마코토의 메시지였죠. 이 나가미네는 심사숙고한 끝에 경찰에 알리기 전에 자신이 혼자 아스야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해요. 그리고 몰래 그 집에 숨어 들어가서 놀라운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네. 마코토가 찾아서 보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악마와도 같은 아스야와 가이지 이 두 놈이 자신의 딸 에마를 성폭행하며 찍은 비디오였어요. 이 감당할 수가 없죠. 예, 아버지가.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차 있는 나가미네가 미처 아스야의 집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주인인 아스야가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에마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 미칠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인 나가미네는 아스야를 그 집에 있는 식칼로 찔러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서 잔인하게 난도질을 하고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딸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됐잖아요. 나가미네. 예, 나가미네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취미로 즐긴 엽총 사냥을 할 때 사용한 총을 골프백에 숨긴 채로 집을 빠져나오게 돼요. 네. 자신의 딸을 무참히 죽인 아스야와 가이지 두 놈 중에 한 놈인 아스야는 처치했지만 나머지 한 놈인 가이지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네. 다행히 가이지가 있는 곳을 아스야가 죽기 전에 말을 하고 죽었는데요. 그곳은 그 나가노라는 지역의 어떤 펜션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펜션이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 그래서 나가미네는 무작정 나가노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나가노는 그 눈이 많은 지역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편 경찰은 아스야의 시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집에 달려가서 이 참혹한 장면들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 아스야와 가이지가 여러 여자들을 데려와서 성폭행을 하고 찍은 비디오를 보게 되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천하의 벌레 만도 못하는 악마입니다. 네. 악마, 정말. 그리고 이 아스야를 죽인 범인이 에마의 아버지인 나가미네라는 것도 알게 돼요. 또한 이 나가미네가 자신의 딸을 죽인 가이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나가미네와 가이지 두 사람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나가미네는 죽기 전에 아스야가 읊조린 그 나가노의 펜션을 아무 연고도 정보도 없이 무작정 찾아 나서게 됐잖아요. 이 나가노에 어떤 그 묵어야 되니까 네. 펜션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서 며칠 동안 묵게 되는데요. 이 악당인 가이지를 찾아다니는데 그 넓은 나가노의 지역에 펜션을 뭐 다 찾을 수도 없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펜션 여주인인 와카코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그 자신의 신분을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카코는 나가미네의 이야기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그를 동정하게 되고요. 악당 가이지를 찾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게 돼요. 한편 경찰에서는 이 나가미네와 가이지를 찾는 단서가 없는 가운데 도피 중인 악당 가이지의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이지의 엄마를 다그쳐서 그가 나가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 가이지가 이 친구인 마코토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걸 알게 돼요. 추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단서로 이제 가이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가이지가 나가노에 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 새놈이 나쁜 짓을 저지를 때 가이지와 아스야가 나가노의 빈 펜션에 여자아이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고요. 그 펜션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편 에마의 아버지 나가미네는 펜션 주인인 와카코의 도움으로 나가노 지역의 수많은 펜션을 뒤지지만 가이지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전화로 처음 아스야의 집 주소를 알려준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또다시 녹음이 되어 있어요. 마코토죠. 네. 그 내용은 가이지가 어느 산속의 펜션에 있다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였어요. 이에 이 나가미네는 와카코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펜션에 가보지만 네. 이미 그 펜션에는 경찰들이 깔려 있어요.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 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이 나가미네는 철수하고 맙니다. 경찰은 여러 정보를 토대로 가이지가 있을 것이라는 펜션을 급습하지만 그곳에서 가이지를 놓치고 말아요. 이 형사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이지는 돈이 다 떨어져서 급하게 이 쫄개 같은 친구 그 마코토에게 네.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이 아주 번화가인 우에노 역에서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합니다. 이 마코토는 가이지가 형사에게 잡히게 되면은 자신도 공범이라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가이지가 어떻게 해서든 뭐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에마의 아버지인 나가미네에게 알려주어서 예. 가이지를 엽총으로 죽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제 끝으로 치닫는데요. 네. 그 우에노역에 8시가 되자 사복으로 변장한 형사들이 쫙 깔리게 되고요. 마코토는 가이지를 만나기 위해 접선을 하는 순간에 엽총을 든 나가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 가이지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위협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형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곳에서 형사들도 튀어나와서 나가미네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네. 나가미네는 딸을 무참하게 죽인 가이지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형사들 중에 한 명이 나가미네에게 총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미네는 쓰러지고 말아요. 줄거리 듣고 보니까 예.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기억나시죠? 영화로도 예. 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정말 그 끔찍한 네. 내용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소년범을 양산하는 공범자로 현재의 미성년자를 관대하게 다루는 법 체계의 문제점을 이 소설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 자체가 공범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이 과연 사람들이 그 정의의 칼날이라고 믿는 법이란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까 싶고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범인을 체포하고 격리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들은 죄를 저질러도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악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 미성년자들이. 예.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형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껏 아무 의심 없이 정의의 칼날이라고 믿어온 이 법의 존재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책 제목 방황하는 칼날 예. 여기에 칼날은 정의의 칼날, 정의의 법을 칼날. 의미한다라고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런 걸 좀 밝힌 적이 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 통해서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거는 정의. 그러니까 뭐 꼭 정의롭지 않게 흔들린다는 예.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이 지금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제목을 쓴 것 같고요. 예. 이 방황하는 칼날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시노 게이고 독자 10,000명이 팬 투표를 했는데 요게 12위였다고. 굉장히 높은 순위죠. 예, 71작품 중에서.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독자 댓글도 무척 많은데 예. 지금 대표로 하나만 지금 가져오신 거죠? 예.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알라딘 하고 예스24 뭐 이런 데나 올라 있는 것들. 네, 우리나라 독자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끊임없는 질문과 추악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읽었던 방황하는 칼날 추천합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를 처음 접하고 바로 빠져든 책 방황하는 칼날로 인해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후로 매일 그의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학교 도서관에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모두 찾아보며 읽을 정도로 나에게는 깊은 감동과 떨림,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 깊은 감동 등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수언불한 책입니다. 예. 우선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답게 가독성 갑입니다. 예.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제대로 된 해답을 내릴 수 없었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낄 뿐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만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옳은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어느새 그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고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죽여라, 제발 죽여라 하며 응원하게 돼서 나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방황했었습니다. 예. 책 최고입니다. 예. 참, 그 댓글들도 좋습니다. 네, 예. 정말 솔직한 심정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예. 나가미네인가요? 예, 나가미네. 나가미네를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럼요. 99%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그러니까 책 중에서 그 경찰들조차도 네. 굉장히 응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내용 자체가. 자, 방황하는 칼날을 읽지 못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지금 예.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 버전이니까 그렇죠. 다 예. 읽으셨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럼요. 예. 영화로도, 일본에서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는데, 저는 두 편 다 본 것 같아요. 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두 편 다 봤는데, 예. 한국 거에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예, 근데 네. 둘 다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아주 네.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노가 아마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곳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그 눈이 많이 내릴 예. 때 겨울에 많이 예. 눈이 맞습니다. 내리는 지역이고,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쪽 강원도 쪽에서 예, 아주 그 잘 촬영을 어울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배경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은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는 예, 말이죠. 맞습니다. 그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예.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구조도 상당히 재밌고 흥미롭고 또 내용이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예. 방황하는 칼날 교수님 이 작품 읽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 방황하는 칼날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전공법으로 다룬 이 몇 안 되는 사이파 추리소설 작품 중 하나예요. 네. 이 방황하는 칼날 이외에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 다룬 공허한 십자가. 이것도 정말 예, 명작이죠. 참 재미인데요. 이것도 이 정통 사이파 추리소설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요 지금 이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갔다 왔어요. 예. 거기 뭐 행사 이제 사회 보러 갔다 예, 왔는데 저희가 사진도 보내주시고. 네, 예. 그거 제가 한 30분 시간이 돼서 예. 서점에 갔는데 예. 반갑게도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죠. 예. 그때 제가 발견해서 찍어서 교수님께 예, 바로 문자로 그랬습니다. 보내드린 게 예. 바로 이 공허한 공허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맞습니다. 네. 예. 자, 계속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 방황하는 칼날은 그 소설이 갖추어야 할 기승전결을 잘 갖추었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그 궁금증 유발, 또 의외성, 또 반전 같은 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이거는 책입니다. 예, 사실 범인들도 다 공개가 되고 맞습니다. 나가미네라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설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아주 수작이고 전혀 지리하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다른 작품들, 그런 어떤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여태 칭찬해 놓으시고 이제 끝에 또 반전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는 칼날 이번 회차는 스포일러 버전이었고요. 그 전전 그리고 전까지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